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서치료 어떻게 할 것인가의 저자 이영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독서치료라고 하는 분야를 소개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독서치료에 관해서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첫 번째 시간에는 독서치료가 어떤 학문인지 그 독서치료의 어떤 개념에 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독서치료는 무엇일까요? 네, 그 사전적인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다시피 독서치료는 여기 독서라고 하는 개념과 그렇죠. 독서라고 하는 개념과 치료라고 하는 말이 결부되어서 만들어진 합성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쓰면은요, 비블리오 테라피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철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블리오, B-I-L-I-O, 비블리오 테라피입니다. T-H-E-R-A-P-Y 이렇게 되겠는데요. 비블리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의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비블리오는 그리스어로 책 혹은 읽다, 뭐 읽고 쓰다 이런 의미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북이라든지 바이블 이런 개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라피는 그리스어의 테라피아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파생된 용어로서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혹은 병을 치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말을 합쳐보면은 책을 통한 치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전적인 그런 개념으로 독서치료를 아주 단순하게 정의해보자면은 정신 건강을 위해서 책을 활용하는 심리치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짧게 정의해서는 그다지 이제 큰 도움은 안 되겠죠. 제가 참고로 여러분에게 특수교육학 용어사전에 풀이된 독서치료 혹은 문학치료에 관해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문학치료 혹은 독서치료, 다양한 문학작품을 매개로 치료자와 1대1이나 집단으로 토론, 글쓰기 등의 방법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법이다. 독서 치료라고 하기도 한다. 좀 더 설명이 있는데요. 문학작품들에는 인쇄된 글, 영화나 비디오 같은 시청각 자료, 노래말, 자신의 일기 등 글쓰기 작품들이 포함될 수 있다. 치료 대상으로는 정서불안이나 우울증, 알코올 중독과 같은 특정하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발달해 가면서 겪는 갈등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만을 가지고는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돕는 데까지 이르기는 힘이 들죠.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그런 독서치료의 개념을 살펴보겠는데요. 두 번째는 이 명칭에 드러난 독서치료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서요법이라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는데요. 독서요법. 이 독서요법은 일본 사람들이 영어의 비블리오 테라피, 독서치료를 뜻하는 비블리오 테라피를 한자로 독서요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초기의 독서치료에 관련된 문헌을 보면은 독서요법이라고 이제 용어를 사용한 것이 상당수 발견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독서요법에서 이 요법이라고 하는 말이 어딘지 이게 심리 정서적인 치료나 혹은 대인관계 문제나 생활상의 적응 문제를 다루는 그런 분야에 쓰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어떤 생리학적이고 의학적이고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법 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뭐 포도당 요법이라든지 뭐 시기 요법이라든지 무슨 뭐 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독서 요법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최근에는 보다 더 이제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는 명칭이 여러분 이 강의의 제목이기도 한 독서 치료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독서요법이 간간히 이 논문에서 그대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광범위하게는 독서치료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독서치료는 또 다른 말로 어떻게 쓰일까요? 예, 아까 사전적인 정의에서도 보았듯이 문학치료하고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죠. 문학은 영어로 리들처 이렇게 부르죠. 리들처. 다시 말해서 이 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매체를 활용해서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돕고 생활상의 여러 가지 부조건 문제를 도우려고 하는 심리치료의 한 분야. 이걸 이제 문학치료라고 하겠는데요. 문학에는 어떤 장르들이 있나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일단 시문학이 있겠고요. 또 서사문학이 있죠. 서사문학. 줄거리가 있는 문학이죠. 서사문학. 그리고요. 뭐 수필이나 일기나 평론 같은 교술 문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극문학이 있겠습니다. 이런 문학의 장르들을 총체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심리 정서적인 문제나 대인관계 문제나 혹은 생활상의 부적응 문제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분야가 문학치료인데, 이 문학을 어떤 매체로 따질 때 어떤 시문학, 서사문학, 교술문학, 극문학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은 그 문학을 하는 행위 자체 있잖아요. 그 행위 자체는 독서하고 완벽하게 겹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학을 우리가 읽죠. 문학 작품을 누군가가 낭송해 주는 것을 귀로 듣죠. 또 문학을 입으로 말하고 토론하죠. 또 문학은 누군가가 손으로 글로 썼기 때문에 이 문학 작품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쓰죠. 이처럼 문학을 어떤 문학하는 행동, 문학의 행위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따져보면은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를 모두 다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말씀드린 이 독서요법과 독서치료, 독서 행동도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이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완벽하게 이제 겹치기 때문에 독서요법이나 독서치료나 문학치료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문학치료는 보다 더 독서치료에 비해서 문학적인 매체 있잖아요. 시문학이라든지 서사문학이라든지 교술문학이라든지 극문학이라든지 문학적인 매체를 강조해서 이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여러분이 좀 궁금증이 일어날 것 같아요. 또 궁금증이 일어나야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다 더 아주 좁은 의미에서 독서 치료와 문학 치료가 어떤 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매체로 따질 때 독서 치료는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문학 자료만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 치료의 자료로서 훌륭한 자료로서 어떤 인문학적인 서적이라든지 그 철학 있잖아요. 철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인문학적인 서적을 포괄할 수가 있고, 또 20세기에 들어서 굉장히 아주 광범위하게 발달된 그 자기계발서 있잖아요. 그 자기계발서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돌보고 관계를 돌보고 생활상의 여러 가지 적응의 문제, 인간, 나와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자기계발서들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독서치료는 시문학이나 서사문학이나 교술문학이나 극문학과 같은 문학성이 있는 자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계발서라든지 인문서적이라든지 철학서적이라든지 이런 비문학적인 자료까지 활용해서 사람들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서 치료는 가장 광범위한 그런 개념정의다. 그렇지만 그 본질로 들어가 보면은 독서 치료나 문학 치료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겹쳐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 독서 치료는 어떤 용어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예. 미국 사람들은 시치료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감사하게도 2005년경인데요. 2005년경에 미국의 시치로 이제 컨퍼런스 일주일간 참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이제 독서 치료를 하나 봤더니만은 시로 시작해서 시로 진행하다가 시로 마치는 그런 학술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문헌들에는 시치료라고 하는 이 검색어, poetry therapy 이렇게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문헌들이 생산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독서치료사 혹은 독서치료, 독서심리상담사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활용하기보다도 포이트리 테라피스트, 시치료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독서치료와 시치료는 이제 별개의 그런 분야가 아니라 같은 분야인데, 때로는 미국의 문헌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비블리오 하고 슬래시하고 포이트리 테라피 이렇게 말입니다. 비블리오 앤 포이트리 테라피 이렇게 표기하는 그런 논문이나 그런 책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을 볼 때에 시치료와 독서치료 혹은 문학치료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밖에도 또 있을까요? 예, 또 있습니다. 독서치료는 또 한편으로 저널 치료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저널 치료. 여러분, 저널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예, 잡지가 떠오른다고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널은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분야의 어떤 주제별로 신문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글을 쓰는 그런 글쓰기의 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널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주제별 글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저널과 저널 치료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예, 일반 저널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런 우리 인간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어떤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글을 쓴다면은 치료적인 글쓰기로서의 저널, 다시 말해서 글쓰기는 어떠냐 하면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진솔하게 글로서 풀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또 꿈이라든지 욕망, 자주 꾸게 되는 어떤 꿈의 그런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또 그런 거라든지 또 열등감이라든지 또 긍정적으로는 어떤 자기 자신의 강점, 감사하는 그런 목록들, 그리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그런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꿈의 목록들, 자기의 가치관, 이런 걸 주제로 해서 상당한 분량으로 깊이 있게 글을 쓰는 가운데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의 힘을 길러가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독서치료는 바로 저널 치료를 포괄하고요. 또 미국의 문헌에 찾아보시면은 저널 테라피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단행본들과 또 아티클들이 생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는요, 이 독서치료가 이름이 또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데요. 독서치료 하면은 굉장히 용어가 주는 그 무게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독서치료 받으러 오세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 치료라고 하는 말 대신에 그 상담 혹은 심리치료 이런 말로 이제 쓰기도 하는데요. JOUR 여기가 R이 하나 빠졌네요. 예, 저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치료라고 하는 말 대신에 상담, 그래서 독서 상담, 독서 심리 상담 이런 말로 쓰기도 합니다. 독서 심리 상담 혹은 심리라고 하는 말을 빼버리고 독서 상담 이렇게 쓰기도 하죠. 상담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래도 이렇게 치료라고 하는 말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약간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독서 심리 상담, 독서 상담. 한국 독서치료 학회에서 이제 일정한 교육을 받고 그 학회에서 이제 검증을 하면은요, 독서 이 자격증을 받게 되는데요. 그 자격증 명칭도 독서치료사나 미국처럼 뭐 시치료사나 전월치료사나 이런 게 아니라 독서 심리 상담사, 독서 심리 상담 전문가 이런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제 미국에서 이 독서 치료가 발전되어 온 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은 뭐 도서관 치료학이라든지 뭐 개인 독서 상담이라든지 이렇게 또 다양한 용어들이 한때 사용됐다가 역사 속에서 또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살아서 작동하는 독서 치료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독서요법, 독서치료, 문학치료, 또 시치료, 저널치료, 독서 심리상담, 독서 상담 이런 용어들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혹은 도서관에서 자료를 검색할 때 독서치료 이렇게만 검색하면은 다른 많은 자료들을 놓치게 되겠죠. 이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독서요법, 문학치료, 시치료, 저널치료, 독서심리상담, 독서상담 이런 키워드들을 같이 넣게 되면은 대부분의 문헌을 검색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명칭에 드러난 독서치료의 개념에 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좀 독서치료를 위계적인 개념에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위계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독서치료가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을 치료하는 분야에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 족보를 이렇게 따져 올라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딪힐 수 있는 참 문제가 많은데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문제잖아요. 이 마음. 그런데 이 몸은 우리가 아플 때에 뭐 내시경도 있고 또 MRI도 있고 뭐 CT도 찍어보고 이 사람의 몸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정작 이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이 정신 세계를 비춰보는 그런 거울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욕구가 있는지, 어떤 무의식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꺼내 놓아 보아야 되겠는데 그 꺼내 놓는 작업에는 이 어떤 매체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매체에는 세 가지 종류로 또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언어적인 매체입니다. 비언어적인 매체.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미술과 같은 시각적인 매체가 있겠죠. 미술은 이제 색을 소재로 이제 예술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소리를 또 매체로 하는 음악 이런 게 있겠고요. 그 외에도 되게 많겠죠. 뭐 요즘은 펫치료, 뭐 의상, 펫은 이제 애완동물을 매개로 심리치료를 하는 건데요. 그런 펫치료, 또 의상치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어떤 치료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원예치료, 그래서 뭔가 식물을 가꾸면서 마음을 돌보는 그런 치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 몸동작 치료 그래가지고요. 몸으로서
자기의 어떤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그런 치료, 몸동작 치료 혹은 춤동작 치료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언어가 아닌 그런 모든 매체를 다 통틀어서 우리는 비언어 매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비언어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도록 돕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우리가 표현 예술 치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술 매체가 반드시 비언어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언어적인 게 또 있습니다. 언어. 언어를 매개로 해서 예술 활동을 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나요? 그걸 우리가 문학이라고 부르는 거겠습니다. 문학, 아까 말씀드렸죠. 서사문학, 극문학, 교술문학, 시문학, 문학 장르의 대표적인 4개 장르가 되겠는데요. 이런 언어를 매개로 해서 이제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을 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문학 역시 표현 예술 치료의 강력한 하나의 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정신간호학 그런 개론서라든지 혹은 의학사전에 보면은 이 독서치료가 문학치료, 시치료 혹은 저널치료 이러한 한 형태로 표현 예술 치료의 한 분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서치료가 표현예술치료의 한 분야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표현예술치료로서의 독서치료는 비언어 그런 그 매체하고 결부가 되면은 더 강력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진 이야기 치료, 그림 이야기 치료, 또 놀이 이야기 치료 이처럼 비언어 매체와 언어 매체를 결부시키면은 이제 이 각자가 가진 그런 강력한 특성과 강점이 있어요. 그것을 결부시킨 거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매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언어 매체와 비언어 매체를 같이 통합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매체도 등장하겠죠. 그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공연 매체인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코 드라마라든지 혹은 또 영화 치료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아주 종합적인 매체를 아주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자기를 표현하도록 돕는 그런 강력한 매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독서 치료가 표현 예술 치료의 한 분야이다 하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상담학적인 그런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는 상담학이라든지 치료학이라든지 또 간호학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사라든지 또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전문적인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학문적인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독서치료 역시 심리치료의 한 분야이죠. 물론 상담의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학적인 틀을 가지고 독서치료를 이제 좀 정의해 보겠는데요. 상담이란 뭘까요? 상담을 아주 보편적이고 간단하게 정의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다 써보려고 합니다. 상담이란 무엇이냐?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훈련된 촉진자가 작진자가 상호 상담 관계를 맺고요. 심리 정서적 문제나 생활상의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과정.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학 개론서를 참고해 보시면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인 상담학에서 말하는 상담의 개념 중에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게 되죠. 첫 번째 요소는 뭔가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심리 정서적인 문제를 지닌 사람들, 대인관계 문제를 지닌 사람들, 생활상의 여러 가지 적응의 문제에 부딪혀 있는 사람들, 좀 더 긍정적으로 나아가서는 자기 삶을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게 갖고 나가고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문제를 강렬하게 문제의식을 느끼는데 그런 필요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나도 벅차고 올바른 방법도 잘 모르겠고 혼란에 빠져 있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학교에서는 이제 문제 학생 옛날에 그렇게 불렀죠. 요즘은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에서는 관심병사라고 요즘은 부르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고문관 뭐 이렇게 부정적인 용어로 불렀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죠. 관심병사, 관심을 기울여서 보살펴야 되는 그런 병사 이렇게 말하고 도서관에서는 이용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부를까요? 환자, 클라이언트 이렇게 부르죠. 상담적인 상황에서는 내담자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든지 이 사람들을 다 통칭하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접근하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예, 촉진자.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조력자 이렇게 부르겠죠. 조력자. 훈련된 조력자. 요렇게 부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훈련된 조력자. 예, 훈련된 조력자가 그런데 이 상담자하고 내담자 혹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도움을 주는 사람, 이 조력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이 둘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서로 먼저는 신뢰하고 내담자는 상담자를 신뢰하고 저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신뢰를 줘야 되고요. 상담자 역시 또 내담자를 신뢰해야 됩니다. 나의 조력을 통해서 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맺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상담학적인 개념에서 상담의 정의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걸 우리가 응용해 가지고 독서 치료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해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운을 띄워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누구를 위해서? 예.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집단으로 할 수도 있고요. 누가요? 훈련된 촉진자 혹은 조력자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걸까요? 기억나시나요? 예. 먼저는 심리 정서적 문제나 또 대인관계 문제 또 어떤 게 있나요? 예. 신체 건강도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의학적인 차원에서 신체 건강을 다룰 수는 없지만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이렇게 들여가는 것은 우리가 자기계발서를 읽고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신체 건강의 문제나 또 생활상의 적응 문제,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어떤 인간은 어떤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영성의 문제 이런 거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삶을 보다 더 의미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돕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어때요? 예, 상담과 거의 같죠. 예, 상담과 이제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점에서 딱 달라집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달라져요. 어, 이전에 이제 구두 언어를 가지고 듣고 말하기를 주로 활용하는 전통적인 상담은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독서 치료는 어떠냐 하면은 그 다음에 진술되는 요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라는 독서 행동을 통해서 돕는 과정.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독서 치료는 이제 3요소가 있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요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두 번째 요소, 훈련된 촉진자. 세 번째 요소,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는 매체. 그게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이제 이야기하지만은 최근에는 이런 매체가 책에만 담겨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릇 속에 이제 정보가 담겨 있죠. 어쨌든 간에 이 독서 매체, 그 독서 매체라고 독서 매체까지 포함해서 독서 치료의 3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독서 치료의 기본적인 개념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때요? 조금 예전보다는 깊이 있게 독서 치료를 이해하게 되셨나요? 그러면은 다음 강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독서 치료가 어떻게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그 5가지 원리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독서 치료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그런 어떤 개괄적이고 좀 피상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개념 정의였다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하게 될 독서 치료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5가지 원리에 관해서 여러분이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그 전략이 생기게 돼요. 그런 전략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면은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게 이제 독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어떤 자료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그룹이나 또 개인 상담을 해야 되는지 독후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독서 치료에 대한 그런 기법들이 창의적으로 이제 구성되게 될 거예요. 창의적인 기법을 이제 개발하거나 발견하게 될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그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1999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운영하고 있는 이영식의 독서치료 연구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독서치료 자료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그런 자료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요. 출처만 밝히면 모두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www.bibliotherapy인데요. B-I-L-I-O 테라피 비블리오테라피 비블리오테라피 .pe.kr www.bibliotherapy.pe.kr 인데요. 이영식의 독서치료 홈페이지. 구글 검색 엔진에서 이영식 독서치료 이렇게 해도 금방 제 홈페이지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더 많은 공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